북한 지도부 최고 권력층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북한의 김여정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북한 최고의 권력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이후 북한에서는 대규모 학살과 피해 척결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김정은은 무엇을 알게 되었길래 자신의 가장 믿었던 여동생마저 외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국정원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기철입니다. 평양에서 김여정 동지의 개인 비서로 일했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출장을 떠나기 전 금고 정리를 부탁하셨거든요. 금고 문을 열자 서류 뭉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죠. 그런데 가장 안쪽 칸에서 눈에 띄지 않게 숨겨진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붉은 글씨로 극비라고 적혀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이런 문서를 숨겨둘 이유가 뭘까 싶어서요. 봉투를 열어보니 손으로 직접 쓴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첫 장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김정은 동지의 건강 상태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거든요. 당뇨병이 악화되어 의식을 잃는 일이 빈번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료진들조차 회복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문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군부 내 파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었거든요. 김정은 동지의 후계자 문제를 두고 각 파벌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떤 장군들은 김여정 동지를 지지하고 다른 장군들은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세 번째 문서였어요. 김여정 동지가 직접 작성한 것 같은 후계 계획서였거든요. 만약 김정은 동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권력을 장악할 것인지 단계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군부의 핵심 인사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요. 그 다음 당 간부들의 지지를 확보한 뒤 공식적으로 후계자임을 선언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런 문서를 본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북한에서는 권력층의 비밀을 아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위험해지니까요. 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고 금고에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김여정 동지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건 북한 체제 내부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김여정 동지가 금고를 확인하고 문서가 뒤져진 걸 알아챌까봐 불안했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비밀을 알게 된 제가 언제든 제거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여정 동지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 지시를 내렸지만 뭔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자주 전화를 받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발견한 그 문서가 북한 권력의 핵심을 뒤흔들 폭탄과 같은 것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머지않아 저 자신도 그 폭풍의 한복판에 휘말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일주일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부하 최성우가 저를 밀고 한 거였어요. 최성우는 제가 김여정 동지의 금고를 뒤져서 비밀 문서를 봤다고 군부에 신고했습니다. 그날 오전 최성우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한참을 망설이더군요. 저기 한기철 동무라고 불렀습니다. 김여정 동지 금고에서 뭘 봤는지 말해보라고 하더군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싶어서요. 아무것도 본 게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그런데 최성우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들켰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쩔 수 없이 문서 내용을 간략히 털어놨죠. 최성우는 끄덕끄덕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마워 한기철 동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문을 나서더군요.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최성우가 저를 팔아넘길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군부 인사들이 김여정 동지 자택을 포위했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즉시 자택 연금됐어요. 외부와의 연락도 모두 차단당했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측근인 서민혁 동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사무실에서는 모두들 그게 암살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민혁 동무는 김여정 동지의 오른팔 같은 존재였거든요.
오후에는 더욱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김여정 동지와 관련된 간부들이 하나둘씩 연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당 간부, 행정부 인사, 심지어 경비원들까지 모두 끌려갔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언제 저한테도 손이 뻗쳐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동료들 눈빛도 이상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였어요. 점심시간에 최성우를 마주쳤습니다. 예전과 달리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고 씩 웃더군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최성우가 저를 군부에 팔아넘긴 게 틀림없다고요. 오후 늦게 김여정 동지 비서실 직원들이 모두 소집됐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한 명씩 불러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제 차례가 되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니 보위부 간부가 차가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김여정의 금고에서 뭘 봤는지 다 털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할 생각도 없었어요. 이미 최성우가 다 불었을 테니까요. 문서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보위부 간부는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그리고는 당분간 평양을 떠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온 도시가 술렁이고 있었어요. 김여정 동지 연행 소식이 퍼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쿠데타가 일어난 게 아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김여정 동지의 후계 계획이 발각되면서 북한 권력층의 대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앙지에 제가 서 있다는 무서운 현실을 말이에요. 사흘째 되던 날 보위부에서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죠. 보위부 요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기철 동무 맞냐고 물어보더군요. 네, 맞다고 답했더니 함께 가자고 했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매달렸습니다. 조사소로 끌려갔어요. 이번에는 더욱 강도 높은 조사였습니다. 김여정과 언제부터 내통했는지, 누구와 공모했는지 캐물었거든요.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조사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집 안에는 보위부 요원들이 와 있었습니다. 아내를 따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아이들까지 조사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15살 아들과 12살 딸이 무서워 떨고 있었어요. 아빠가 뭘 잘못했는지 아냐고 묻고 있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제 가족 전체를 겨냥한 거라는 걸요. 북한에서는 정치범의 가족까지 함께 처벌하니까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여정 동지였어요. 자택에서 연금당한 상태인데 어떻게 전화할 수 있었는지 신기했습니다. 한기철 동무 들리나요? 하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네, 동지 들립니다. 하고 답했죠. 김여정 동지가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요. 자신도 언제 끌려갈지 모른다면서 제게 부탁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부탁인지 물었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진실을 세상에 알려달라고요. 북한 내부의 실상을 외부에 전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지 1시간 후였어요. 보위부 차량 여러 대가 김여정 동지 자택으로 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연행하러 온 게 분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거였어요.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누구도 김여정 동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숙청 공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여정 동지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들이 줄줄이 사라졌어요. 어떤 이는 연행당하고 어떤 이는 갑자기 행방불명됐습니다. 제 차례도 머지않았다는 걸 직감했어요. 보위부에서 계속 저를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집 앞에 항상 요원이 한 명씩 서 있었습니다.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 가족 모두 위험하다고 했어요. 탈북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반대했어요. 실패하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면서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탈북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말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로 떠나야 한다고요. 아들은 왜 떠나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다며 울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려면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지켜야 했어요.
결국 탈북을 결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사촌 이동균에게 연락했어요. 이동균은 두만강 근처에 살고 있었거든요. 도움을 요청하니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겨울이 되어 두만강이 얼면 그때 건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보위부의 감시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11월 말이었습니다. 두만강이 완전히 얼지 않은 상태였어요. 얇은 얼음 위를 걸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감행하기로 했어요. 새벽 2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보위부 감시 요원이 졸고 있는 틈을 타서요.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가방 하나씩만 들고 말이에요. 두만강까지 가는 길이 험했습니다. 산길을 걸어야 했거든요. 아이들이 힘들어했지만 쉴 수 없었어요. 추격대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새벽 5시쯤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은 반쯤 얼어 있었어요. 두꺼운 곳도 있고 얇은 곳도 있었습니다. 이동균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저쪽까지 빨리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얼음이 얇아서 위험하니 한 명씩 간격을 두고 가라고 조언했어요.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얼음이 삐걱거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딛었어요. 뒤에서 가족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강 한복판쯤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의 비명소리였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내가 물에 빠질 뻔했어요. 간신히 붙잡고 끌어올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국경수비대가 출동한 거였습니다. 서치라이트가 강 위를 훑고 있었어요. 우리를 찾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빨리 뛰어라고 소리쳤어요. 가족들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중국 쪽 강변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수비대가 우리를 향해 발포한 거였습니다. 총알이 얼음 위로 날아왔어요. 마지막 힘을 내서 강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무사히 올라왔어요. 이동균이 차를 준비해 놨더군요. 빨리 타라고 재촉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출발했어요. 뒤에서 계속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비대가 강을 건너려고 시도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안전한 거리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동균이 말했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고요. 며칠 숨어 있다가 남쪽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한숨을 쉬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살아있다는 게 기적 같았습니다. 총알이 빗발쳤는데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아내가 제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무서워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남한까지 가는 긴 여정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도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한 거였어요. 이동균 도움으로 중국에서 한 달 정도 숨어 지냈습니다. 그 사이 남한으로 가는 경로를 알아봤어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브로커를 만났어요. 돈을 많이 요구하더군요. 가족 4명이니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이동균이 돈을 빌려줘서 겨우 해결할 수 있었어요. 12월 중순에 출발했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가야 한다고 했어요. 다른 탈북민 가족들과 함께였습니다. 모두 20명 정도 됐어요. 트럭 짐칸은 지옥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어요.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이틀 동안 트럭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중간에 검문이 있을 때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발각되면 모두 끝장이니까요. 다행히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가 가장 위험했어요. 정글을 걸어서 넘어야 했거든요. 밤새 산길을 걸었습니다. 가시덤불에 찢기고 벌레에 물렸어요. 라오스에서도 며칠 숨어 있었습니다. 현지 브로커가 태국 가는 길을 안내해줬어요. 또다시 트럭 짐칸에 숨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였어요. 메콩강을 건널 때는 배를 탔습니다. 작은 목선이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탔어요. 물이 새어 들어와서 가라앉을 뻔했습니다. 모두들 무서워 떨었어요. 태국 땅을 밟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한국까지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어요. 태국 대사관에서 보호받아야 했으니까요. 방콕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어요.
경비원에게 탈북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더군요. 신분을 증명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북한말로 대화하고 북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제야 진짜 탈북민이라고 인정해줬어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줬어요. 아이들이 그제야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거기서 대기했어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정말 꿈 같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남한에 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위를 나는 게 신기하다고 했어요.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로 자유의 땅에 도착한 거였어요. 공항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맞아줬습니다.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였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우였습니다. 차를 타고 조사기관으로 향했어요. 조사는 생각보다 부드럽게 진행됐습니다. 협박하거나 고문하지 않았어요. 탈북 이유와 과정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김여정 문서 이야기도 했어요. 국정원 직원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을 자세히 증언해달라고 했어요. 김여정의 후계 계획과 권력 투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평가했어요. 일주일 후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처음 들어선 순간 깜짝 놀랐어요. 시설이 너무 깨끗하고 좋았거든요. 북한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방을 배정받았어요. 가족 4명이 함께 쓸 수 있는 넓은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 옷장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온수가 잘 나왔습니다. 첫 식사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음식이 정말 푸짐했어요. 고기 반찬이 매일 나왔거든요.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 건 우유였어요.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우유를 줬거든요. 북한에서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였습니다. 딸아이가 너무 맛있다며 감탄했어요. 교육과정이 시작됐습니다. 남한 사회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민주주의가 뭔지부터 시작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언론의 자유에 대해 들었을 때 충격받았습니다. 신문과 방송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정말 자유로운 나라구나 싶었습니다. 경제 시스템도 완전히 달랐어요. 개인이 사업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게 국가 소유였거든요. 자유시장 경제라는 개념이 새로웠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복지제도였어요. 의료보험, 국민연금, 실업급여 같은 게 있다는 거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이렇게 보살펴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걸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했거든요. 다른 탈북민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 서로 위로가 됐어요. 각자 탈북 과정을 이야기하며 공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든든했어요. 상담 시간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심리상담사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줬어요. 탈북 과정에서 받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점차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꼈어요. 아이들 교육도 체계적이었습니다. 나만의 교육 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수학과 영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줬습니다. 컴퓨터 사용법도 배웠어요. 아들이 컴퓨터에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다고 했어요. 전 세계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딸은 도서관을 좋아했어요. 책이 정말 많다며 감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관련 책만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온갖 종류의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어요. 주말에는 외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안성 시내를 구경했어요. 자동차가 정말 많았습니다. 상점들도 물건이 가득했어요. 마트에 갔을 때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음식이 넘쳐났거든요. 과일, 고기, 생선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어요.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3달 동안의 하나원 생활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사회 정착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살지, 무슨 일을 할지 계획을 세웠어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하나원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정착금도 지원해줬고 집도 구해줬습니다. 취업 교육도 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주더군요. 마지막 날 동기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로 연락하며 지내자고 약속했어요. 모두들 새 출발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원을 나서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원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임대주택이었어요. 비록 작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 생긴 거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기뻐했어요. 첫 직장을 구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임금은 많지 않았지만 정직한 노동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기술이 도움이 됐어요. 처음에는 동료들과 어색했습니다. 말투가 다르다며 신기해했거든요. 탈북민이라는 걸 알고는 거리감을 두는 사람도 있었어요. 좀 서운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적응이 더 어려웠어요. 아들은 중학교, 딸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말을 걸어주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 피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설거지부터 시작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사장님이 성실하다며 칭찬해줬어요. 점차 주방 일도 맡겨줬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이 나아졌어요. 직장 동료들이 제 성실함을 인정해줬습니다. 북한 이야기를 궁금해하며 물어보기도 했어요. 편견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컴퓨터를 잘한다며 친구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원에서 배운 실력이 도움이 됐습니다. 점차 인기 있는 아이가 됐어요. 딸도 적응을 잘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았어요. 선생님이 모범생이라며 칭찬해줬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웃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반찬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저희도 북한 음식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추석 때였어요. 이웃들이 저희 가족을 초대해줬거든요. 함께 송편을 만들고 차례를 지냈습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아들은 통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북한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언젠가 통일되면 북한 친구들과 놀고 싶다고 했어요. 딸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북한 아이들에게 남한 과자를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통일되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지역 교회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탈북민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교인들도 많은 도움을 줬어요. 신앙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줬습니다. 1년이 지나자 많이 안정됐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아이들도 적응했어요. 무엇보다 이웃들이 진짜 가족처럼 대해줬습니다. 남한 사회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가끔 북한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지낼까 싶었어요. 김여정 동지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도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였어요. 정착한 지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통일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통일 교육 강사로 활동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사회에 나눠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여정 동지의 마지막 부탁이 떠올랐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했던 그 말이요. 첫 강연은 고등학교였습니다. 학생들 앞에 선이 떨렸어요. 하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실상과 탈북 과정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학생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북한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곳이냐고 물었어요. 통일이 되면 어떨지 궁금해했습니다. 순수한 질문들이 감동적이었어요. 그 후로 강연 요청이 많아졌습니다. 대학교, 시민단체, 정부기관에서 불러줬어요. 매번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과 체제 모순을 증언했습니다. 김여정 문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어요. 국제인권단체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활동에 참여해달라고 했어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증언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북한의 진실을 말할 수 있었어요. 가장 보람된 건 탈북민 돕는 활동이었어요. 새로 온 탈북민들에게 정착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어려운 점들을 함께 해결해 나갔어요. 선배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도 저의 활동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빠가 중요한 일을 한다며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졌어요. 가족 모두가 같은 꿈을 꾸게 됐습니다. 언론사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신문과 방송에서 제 이야기를 다뤄줬습니다. 북한 권력층의 내부 사정을 아는 증인이라고 했어요. 김여정의 후계 계획이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외국 언론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CNN, B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세계가 북한의 실상을 아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제 활동을 인정해줬어요. 통일부 장관이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북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고 격려해줬어요. 공식적인 통일 교육 전문가로 위촉됐습니다.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탈북 경험과 북한 내부 이야기를 담은 거였습니다. 김여정 문서 발견부터 한국 정착까지의 전 과정을 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기를 바랐습니다. 미래 세대 교육에도 힘썼어요. 초중고 학생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북한 아이들도 우리와 같은 꿈을 꾼다고 말해줬어요. 언젠가 함께 살아갈 이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게 의미 있는 여정이었어요. 김여정 금고에서 문서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요. 그 작은 발견이 북한 체제의 균열을 보여줬습니다. 내부에서부터 변화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그 연장선입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요. 김여정 동지의 부탁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이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은 언젠가 변할 것입니다. 내부의 모순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거든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 증언할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전할 것입니다.